새해 첫날부터 중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때문인데요. 발전소에 석탄이 부족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1월 한 달간 발전용 석탄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인데요. 석탄이 없다고 합니다. 석탄 수출 세계 2위 그리고 석탄 생산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내수용으로 쓸 석탄이 부족해서 발전소를 못 돌릴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선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의 불균형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용 석탄, 우선 공급 의무화 정책, 줄여서 DMO를 펼치고 있는데 생산량의 25%를 국내에 먼저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을 수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국제 석탄 가격도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국내에 우선 공급하도록 한 석탄 가격을 톤당 70달러로 고정했는데 국제 석탄 가격은 1월 현재 톤당 150에서 170달러입니다. 업체들 입장에선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물더라도 국내 물량을 해외로 내다파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이러한 가격 차이에 대한 문제는 2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당연히 국내용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2020년 DMO 이행 비율은 70%, 2021년에는 10월 기준으로 고작 46%에 불과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석탄업체들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석탄업체들이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요. 국제 가격에 맞춰 손해보는 부분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8월에 DMO 불이행으로 34개 석탄업체의 수출 허가를 취소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왔지만 지난 연말부터 석탄 재고가 없어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수출 금지라는 결단을 내린 거죠. 저희는 항상 궁금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다들 넘쳐나는 자원이 있는데 정작 자기네가 사용할 것은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그 이유는 부정부패, 독재, 정치 문제들 때문이겠죠? 아무튼 인도네시아는 대항해 시대에는 향신료로 유명했고 지금은 파모일 세계 1위, 고무 세계 2위, 카카오는 세계 3위, 커피는 세계 4위 생산국이며 석탄, 동, 금, 주석, 니켈 등의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점점 그 양이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 27위의 원유 매장량 보유국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1.53%를 차지하며 셰일가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왜 중국이 난리가 난 것이냐? 당연히 중국이 세계 1위 석탄 소비국이며 인도네시아가 중국에게 최대 공급처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 동안 인도네시아산 석탄 1억 7,800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대부분 발전용으로 중국 전체 석탄 수입량의 60%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석탄 수출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순인데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은 베트남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도, 베트남 이들 두 나라 역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 예정이었던 물량의 55%는 이미 선적이 끝난 상태여서 수출 금지 조치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도 전기 생산에 있어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서 다른 자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역시 보유한 천연 자원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에게 뒤지지 않는데요. 글로벌 석탄 생산량 1위입니다. 그런데도 이 난리가 난 이유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탄보다 훨씬 더 많은 석탄을 소비한다는 뜻인데 중국은 대부분의 전력 생산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무려 72%나 되네요. 근데 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께서 저탄소로 가겠다고 석탄 생산량을 줄인 것이죠. 탄소를 줄이기 위해 석탄 생산 안 하고 수입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전력 생산은 친환경으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2020년부터 석탄 생산량을 줄였다가 사태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작년 10월에 다시 늘렸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3억 6천만 톤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기 생산을 위한 석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한 것이죠.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도 가스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환경보호, 탈석탄 얘기는 사라지고 슬그머니 석탄 발전에 가동을 늘렸습니다. 영국은 2022년 폐지 예정이던 석탄 발전소를 지난달 6일 재가동했고 독일도 화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이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석탄을 통한 발전량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가스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중국이 직면한 석탄 위기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호주 대신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늘리면서 특히 러시아, 필리핀이 그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까지 하면서 석탄 가격을 올려주니까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그 예로 필리핀 석탄 생산의 92%를 차지하는 셀미나라 광업전력 회사의 주가는 작년 5월 기준 약 2배 올랐고 지금은 조정 중이었는데 석탄 수출 금지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석탄 금지 조치 이전에도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부터 니켈 원광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당시 전 세계 니켈 원광 공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전면 중단하자 니켈 가격 또한 급등했죠.
지금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원자재 수출국에서 완제품이나 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싸한 공장 하나 없이 맨날 다른 나라 잘 되도록 자원만 공급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국 내 재련소에서 직접 재련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던가 말던가. 결국 덕분에 이득은 필리핀이 봤는데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인도네시아 대신 니켈 수출이 늘어나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봤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전기차가 각광받으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재료가 되는 니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필리핀 최대 니켈 생산업체인 니켈 아시아의 주가는 4배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강경 보수 성향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취임하면서 둘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의 전방위 무역 보복이 시작됩니다.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자국민의 호주 유학과 관광도 못하게 했죠. 그러나 무역 보복에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역관광에 성공합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중국이 대규모 전력난에 직면한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어이없게도 중국의 무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이전보다 급증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UK, USA 줄여서 오커스라고 부르는 동맹 결성에 앞장서면서 중국을 겨냥한 앵글로색슨 동맹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호주 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잠수함, 그것도 구매 예정이었던 구형 디젤 대신 최신식 핵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선물받았죠. 특히 핵잠수함이 의미 있는 이유는 보통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노골적으로 연합훈련을 하는데 호주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오래된 구형 잠수함과 군함으로 여기까지 오면 지쳐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버리죠. 하지만 핵잠수함은 빠르고 따로 주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먼 길을 와서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잠수할 수도 있어 중국의 코앞에서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죠. 덕분에 호주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 먼 바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호주는 원래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였는데요. 2010년 초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했습니다. 이런 친중국 정책의 중심에는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있었는데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베이징에서 외교관 생활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드 전 총리의 사위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나 2013년 토니 에벗이 이끄는 보수자 유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좌파 성향의 노동당과 달리 보수 성향의 호주 자유당은 미국, 영국 등 전통적인 앵글로색슨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강조했죠. 특히 자유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지금 모리슨 현 총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이득보다는 호주의 주권, 자존심을 우선시하여 중국과의 대결도 피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결론적으로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이분이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개인적으로는 망나니 중국을 혼내주는 건 기분 좋지만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차별적으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서양인들의 눈에는 아시아인은 모두 중국인이니까요. 그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덕분에 유동성의 힘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고 제조업 등 여러 산업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각종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더 위로 향할지 아니면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원자재에 투자되었던 자금들이 은행으로 돌아가면서 거품이 빠질지는 지켜봐야겠죠. 다만 미국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